거기 29페이지 보면은 생물 다양성과 유지, 그래갖고 유전적 다양성과 진화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 몇 개만 얘기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 텐데, 진화론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는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라는 것만 주로 다루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진화론의 어떤 토대를 만든 진화론이 있지. 니네 아마 알 수도 있어. 라마르크라는 사람의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어. 용불용설. 자, 얘는 용불용설이 아니고요. 용불용설이야. 그러니까 용이 한자야. 쓸 용자고요. 불용은 뭐야? 쓰지 않는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라마르크라는 사람에 의하면 쓰는 기관은 계속 발달을 할 것이고 쓰지 않는 기관은 퇴화될 거다 이거야. 이게 이제 이거 라마르크라는 사람의 핵심인 거야.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자연선택설로 기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린 갖고 이 사람의 얘기를 하자면, 지층에 있는 기린 화석을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는 기린은 목이 굉장히 긴데 반해서 과거에는 목의 기린이 짧았더라 이거지. 그러면 이제 그 목이 짧았던 기린들이 어떻게 목이 긴 기린으로 진화를 했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건데, 용불용설로 설명하면 이런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게 나무가 있고, 그지? 기린이 있어. 근데 기린의 목이 과거에는 매우 짧았대. 근데 얘네들은 너희가 알다시피 초식동물이니까 나무에 있는 잎을 따먹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목이 짧으니까 주로 이제 아래쪽에 있는 나뭇잎을 주로 먹겠지. 그럼 얘네들이 많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나뭇잎은 이제 언젠가는 동이 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높은 데, 먹고 살아남으려면 높은 데 있는 나뭇잎을 따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자꾸 높은 데 있는 걸 따먹으려고 자꾸 목을 계속 쓰다 보니까 목이 점점 길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용불용설인 셈인 거야. 근데 예를 들자면 이게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한 개, 책에 없는 거니까 좀 써놔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동물이나 식물의 겉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형질이라 그래, 형질. 그럼 예를 들어서 기린의 목이 짧았다가 그래 자꾸 높은 데 있는 걸 따먹으려고 하니까 목이 길어졌다 치다 이거지. 그럼 그 목이 길어진 거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뭐야? 후천적인 거지? 후천적 형질이라고 하거든. 이거 단박에 이해될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내가 빼빼 말랐지 않니?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일 단백질 막 우걱우걱 처먹으면서 헬스장 가고 막 6시간씩 운동해가지고 내가 마동석처럼 몸을 만든 거야. 와. 내가 별로 좋아하는 몸은 아니야. 너무 크지? 그지? 근데 아무튼 마동석처럼 됐어. 내가 자식을 낳았어. 걔가 태어나면서 마동석 몸매로 태어나는 거 아니지? 무슨 얘기냐면 목이 길어질 수는 있겠지. 물 자꾸 사용하다 보면. 근데 후천적으로 얻어진 거야. 그지? 그 획득 형질이라고 하거든? 후천적 형질 또는 획득 형질이라고 하는데, 물론 당시에는 그런 유전 원리 몰랐지. 유전이 안 된다는 거지. 목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걔가 태어나면서부터 목이 긴 애가 아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은 유전되지 않아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따지면 용불용설의 한계인 거야.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을 이제 우리 책에서는 다윈의 자연선택설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또 이런 것도 있어. 요 기린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이제 자연선택설을 자세히 좀 하고, 돌연변이설이라는 게 있어. 돌연변이설. 자, 돌연변이라는 걸 뭐 니네 그 앞에 2단원에서도 일부 배웠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대표적인 돌연변이 증상이거든. 그러니까 돌연변이라는 건 부모한테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자식에게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정상적인 적혈구를 갖고 있는데 자식을 낳았더니 얘가 남모양 적혈구를 가져. 그럼 돌연변이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돌연변이를 주장한 사람이 이거야. 부모 사이에서 돌연변이가 태어난다 이거야. 그럼 돌연변이가 태어나서 걔가 결국 새로운 종이 된다.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한 거야. 따지면 그게 돌연변이설인 거야. 근데 돌연변이설의 문제는 뭐냐면,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그러니까 이 돌연변이설의 한계. 그러니까 이거 쓰자면 부모에게 없던 형질을 가진 자손이 태어나고
그 자손이 살아남아서 결국 새로운 종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돌연변이 설인 셈인 건데, 이게 문제가 뭐라고? 돌연변이는 대체로 환경에 불리한 방향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아남아서 번식을 해야 새로운 종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환경이 불리한 방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돌연변이설의 한계라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환경에 불리한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운 종이 살아남아서 새로운 종이 되기 어렵다 이거야.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기 어렵다. 라는 게 돌연변이설의 한계다 이렇게 보면 그냥 참고만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격리설이라는 게 있다. 격리설. 자, 격리라는 게 말 그대로 뭐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 손잡이 바꿔 달고요. 밖에 나가서 문 잠가버리면 니네 이 교실 안에 격리되는 거야. 가둬놓은 거지? 자, 격리설인데 격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리적 격리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곳에 격리가 되면 그 환경에 적응해서 새로운 종이 될 수 있다 뭐 이 얘기거든 따지면. 두 가지야. 지리적 격리와 생식적 격리 뭐 이제 격리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야. 자, 지리적 격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얘만 갖고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뭐 돌연변이설 내용도 조금 포함을 시켜야 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초원에 토깽이가 살았어. 토깽이가 하얀색 토깽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야. 막 하얀색 토깽이들이 살고 있었어. 토깽이라고 쳐. 쥐새끼는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이 막 번식하면서 살다 보니까 새끼를 낳았는데 이 흰색 토끼 사이에서 돌연변이로 검은색 토끼가 태어난 거야. 예를 들어서 검은색 토끼가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지? 근데 어느 날 이 초원에 비가 엄청 왔어. 이거 강이 생겨버렸네? 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게 비가 그쳤어. 근데 강은 사라지지 않았어. 근데 이 토깽이들 능력으로는 서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기 있는 토깽이들 여기에 갇힌 셈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토깽이들 여기에 갇힌 셈이 되는 거지? 이게 지리적 격리야. 근데 그렇게 갇혀있는 상태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는 거야. 그럼 이제 얘네들이 환경이 서로 다른 거야. 달라졌어. 이쪽 환경하고 이쪽 환경이 다르다 하자 이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 환경에서는 오히려 이 돌연변이를 태어났던 그러니까 처음에 강이 생기기 전엔 얘가 분리했지 절대적으로. 근데 강이 생기고 나서 환경이 바뀌면서 오히려 이쪽 환경에서는 이 돌연변이였던 검은색 토깽이가 더 이 환경에 유리한 거야.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얘네들은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점점 그 수가 줄어들 거고 이 돌연변이를 태어났던 토깽이는 번식하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날 거란 얘기지. 근데 또 이쪽은 보니까 뭐 예전 환경하고 비슷해. 그래서 돌연변이를 태어난 얘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돌연변이를 태어나더라도 걔는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 근데 이쪽 지역에는 거의 흰색 토깽이만 있는 거지. 이쪽 지역은 거의 검은색 토깽이만 이렇게 남게 된 거야. 시간이 한참 지났어. 여러 세대가 지났어. 강이 사라졌네. 자, 보통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을 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환경에 맞게 신체 기관이 변하거나 습성이 아예 변해버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강이 없어져. 그럼 얘네가 다시 섞일 수 있어. 섞인다 하더라도 이제는 얘네가 전혀 다른 토깽이들이 된 거야. 습성이 아예 달라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섞어 놓더라도 얘네들끼리는 서로 번식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생식적 격리야. 아예 달라져가지고 서로 교배를 안 한다 이거지. 내가 굳이 뭐 교배하지 마 하지 않아도 그냥 섞여 지내도 교배하자. 그럼 결국은 토끼가 두 종류가 된 거지. 종이 나뉘어진 거야. 한 종류의 토끼가 두 종류로 나뉘어진 거지. 이런 게 이제 생식적 격리다.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다뤄야 되는 게 이제 자연선택설이죠. 다윈이라는 사람의
자연 선택설인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진화론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이거 설이니까 완벽하진 않은 거지. 그래서 현재는 진화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상황에 따라서 얘를 적용하기도 하고 얘를 종합설이라 그래, 종합설. 이 여러 가지 진화설들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래서 전체적 어떤 유전자의 빈도가 변하는 거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근데 뭐 유전자 빈도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그냥 현재는 이런 여러 가지 진화설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진화의 과정을 라는 거고, 이제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요 자연 선택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건 자연 선택설이지? 자연 선택설. 자, 그럼 똑같이 이제 기린 갖고 설명을 할 거야. 다윈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자연 선택설이 있다. 자, 니네 이번 시험이 기회야. 어려운 건 산화하는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단어는,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전기가 물론 나오겠지. 그러니까 거기하고 산화하는 빼고는 다 생물 아니면 지구과학이니까 니네 공부량만 받쳐주면은 시험 잘 볼 수 있어. 알겠어? 물론 실수를 안 한다는 전제하에. 그지? 잘 봐놓고서, 다 잘 풀어놓고서 실수를 와장창 틀리면 뭐 그거는. 근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연습을 해야 돼. 나중에 수능은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멘탈 강한 사람이 수능을 잘 봅니다. 멘탈 약한 사람은 수능 시험장 갔을 때 심장박동수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멘탈이 강한 거야. 그지? 니네 모르겠지만 대부분 고3 애들이 있잖아. 수능 보는 날 아침에 청심환 먹고 가요. 청심환, 우황청심환이라고 하지. 그거 먹고 가. 긴장된다고. 그렇지. 뭐 그런 거. 쓴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긴장하니까. 그지? 그리고 또 이제 또 시험 망치는 또 대부분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뭐가 있냐면 언어 영역을 보잖아. 그리고 이제 수학 영역을 보겠지? 수리 영역을 보겠지? 자, 일단 이과생이 언어를 잘 본다? 내가 볼 땐 대학이 확 달라져. 진짜로. 그 다음에 이제 못 보는 경우 얘기하는 거지. 수학이 졸라 어렵게 나온 거야. 수학을 망했어. 애들이 멘탈 여기서 다 터져. 수학이 망했다?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수학을 못 봤으면 사실 본인만 못 본 게 아닌 거거든. 그냥 그의 수학 난이도가 높아서 다 못 봤을 건데 자기 자신만 못 봤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는 뒤에 보는 과탐도 말아먹고 영어도 말아먹고, 그지? 그래서 수능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엄마 손잡고 재수학원 가는 거지. 실제로 니네 수능 끝난 다음날 재수학원 앞에 엄마도 엄청 줄 서 있어. 그지? 심지어 수능 날 서 있어. 수능 끝나서 가채점한 결과 듣자마자 재수학원 등록한 엄마들 되게 많아. 안 듣고서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을 못 보더라도 그냥 어차피 본 건데 이거 못 본 거 신경 써봐야 뭔 의미가 있겠냐. 그지? 나머지라도 잘 보면 수학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표준 점수가 낮으니까 본인도 등급이 그렇게 낮지 않거든. 근데 애들이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것만. 그리고 내가 이제 반대로 잘 보는 경우 언어를 잘 보잖아? 대학이 간판이 달라진다니까, 진짜로. 그지? 내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나? 우리 학원 다녔던 니들 선배 중에 학교도 압구정고야, 걔는. 니네 되게 무시하는 학교잖아, 그지? 근데 얘는 수능 보기 전날 PC방 간 애야. 몸이 이래, 몸도 좋아. 그지? 걔는 이런 텀블러도 이런 거 안 들고 다녀. 900ml짜리 들고 다녀. 뼈면 마시면서 수업해. PC방 갔거든? 얘 그 다음날 수능 봤어. 국어 상위 0.1% 나왔어. 100점이에요? 100점 아니에요? 100점 만점에 99점 받았어. 99점. 1점 어떻게 받아요?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의 만점에 가깝게 봤어. 하여튼 99점에 가까웠던 것 같아. 하나 틀렸나? 하여튼 그래. 초 잘 봤어. 초 잘 봤어. 바로 고대 합격했습니다. 얘. 그죠? 고대. 그죠? 그러니까 이과생인데 언어를 잘 본다? 정말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거지. 남들 권총 차고 있을 때 얘는 거의
소총, 기관단총을 차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니네 국어 공부 되게 잘하는 게 좋아. 그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학 같은 경우에 고2 때 좀 끝내야 돼. 고3 때 수학 공부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과탐을 공부를 못해. 그지? 과탐은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점수를 올려놓기만 하면 유지만 계속 할 수 있거든? 근데 그 올려놓는 게 좀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수학까지 안 나와버리면 애들이 수학하느라고 과탐을 못하니까 과탐은 과탐대로 점수가 안 나와. 수학은 뭐 하루 이틀 공부한다고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 고3 동안 수학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니네 이제 2학년 되고 뭐 학교에서 내신도 하고 뭐 2학년 겨울방학 때 수학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죠? 물론 과탐의 비율이 그렇게 또 낮진 않아. 니네 대부분 정시로 간다고 하면은 봤는지 모르겠다. 한양대 정시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35%거든? 과탐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일 것 같아? 35%야. 똑같아요, 비율이. 쌤. 그지? 과탐도 사실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니네 그리고 단위수를 보더라도 과탐이 단위수 훨씬 많을걸? 근데 생각해봐. 2학년 때 3과목 배워. 한 과목에 일주일에 2번이잖아. 6단이야, 6단위. 그지? 수학보다 단위수가 더 높아요. 그지? 그러니까 수학도 잘해야 되지만 과학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내가 볼 때 여기 앉아있는 10명 중에 한 7명 이상은 정시로 갈 거거든, 분명히. 감히 예측하자면. 그지? 저는 수시로 갈 겁니다. 2학년 2학기 되면 선생님 저 정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열에 그랬어. 열에 그랬어. 열에 9도 아니야. 열이야. 2학년 2학기쯤 되면 학원 와서 앉아는 있어. 내신 대비는 해. 좀 열심히 좀 해봐. 저 내신 버렸어요. 왜 하냐? 그냥 수능 봐야죠. 거의 이래. 물론 선생님은 니네가 수시로도 좋은 대학을 가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정시로 가는 애 비율이 되게 높아요. 니네 학교가. 그래서 결론은 과탐을 잘 봐라. 그지? 과탐을 잘 보란 얘기야. 그리고 과탐 하기 전에 수학을 좀 미리 잘 해놓으란 얘기고. 그게 딱 되면은 아주 고3 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 편하게 사실은. 수학이 안 되니까 날린 거지. 그래서 수학을 미리미리 해놓고 고3 때는 과탐에 좀 신경을 써라. 그지? 과탐 올라가기 쉬워요. 한 3개월 바짝 하면 쫙 올라갑니다. 한 2주 안 하면 빡 떨어집니다. 그지? 근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하면은 올려놓은 점수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 과탐의 이게 또 특징이야. 수학은 어때? 그래프가 졸라 완만하지. 고3 때까지, 여기가 목표인데 고3 때까지 안 올라가. 잘 안 올라가요. 억지로 확 끌어올려야 돼. 근데 과탐은 수능 보기 3개월 전부터 다 버리고 과탐만 하면 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일주일도 안 하면 팍 떨어지고. 약간 이렇게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지. 가파릅니다. 이제?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또 1시간 보낼 뻔했어. 자, 자연선택설을 가지고 기린 얘기를 해보자 이거야. 아까 이제 용불용설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했잖아. 그럼 자연선택설은 그 목이 짧았던 기린이 목이 길어지기까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기 나무가 있어. 그죠? 뭐 똑같아. 그럼 이제 옛날에는 다 키 작은 기린들이었단 말이야. 키 작은 기린들끼리 결혼해서 자식 낳고 막 자신을 많이 낳은 거야. 그럼 우리 사람도 생각해요. 비슷해. 예를 들어 너희가 결혼해갖고 자식을 한 10명쯤 낳았다고 치자. 한 10년에 걸쳐서. 근데 그 자식들이 비슷한 나이대를 비교했을 때 키가 다 똑같냐? 다 조금씩 달라. 그지? 분명히 같은 집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자랐는데 어떤 애는 키가 좀 크고 어떤 애는 좀 조금씩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윈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분명히 키가 작은 기린들이 대세이긴 한데 걔네들이 막 새끼를 낳다 보면 걔 중에 조금 목이 긴 놈도 태어났을 거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자식을 많이 낳았어. 과잉 생산. 근데 이게 자연생태에서 또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어떤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같은 이 각 분야에 두루두루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식을 많이 낳다 보니까, 자식들마다 조금씩 목의 길이가 조금씩 다르더라 이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개체변이라고 그래, 개체변.
자식들 사이에 조금씩 목의 길이가 조금씩 다른 애가 태어난 거야. 그럼 이제 걔네들끼리 어울려서, 물론 이제 그 집단이 있다 그러면 그 집단의 대부분은 이제 목이 짧은 애들이겠지. 근데 걔 중에 조금씩 긴 애가 있는 것 뿐이겠지. 그럼 얘네들이 이제 나뭇잎을 따먹기 위해서 서로 먹기 위해서 경쟁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초반엔 비슷비슷하겠지. 낮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으니까. 근데 이제 아래쪽에 있는 나뭇잎이 다 없어졌어. 그럼 이제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목이 좀 길게 태어난 애가 좀 더 유리하겠지. 맞아? 그래서 만약에 그런 환경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목이 짧은 애들은 못 먹으니까 결국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도태돼서 죽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걔네들끼리 조금씩 다르게 태어난 애들끼리 먹이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생존 경쟁을 한다고요. 그럼 생존 경쟁을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목이 긴 애가 좀 더 유리하니까 그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자 생존이라고 표현해. 근데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게 사실 여기서 나온 거야. 적자 생존.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집단에서 목이 긴 기린이 처음에는 작은 애들 사이 긴 애가 하나 태어났으니까 비율이 되게 적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높은 곳에 있는 걸 먹기엔 얘가 유리하다 보니까 얘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겠지. 그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맞지? 그래서 결국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목이 짧은 애들은 그 집단에서 차지하는 수가 거의 없겠지. 그리고 그때 당시엔 몰랐지만 목이 긴 애들은 유전자를 그렇게 갖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걔네가 자식을 낳으면 또 목이 긴 애가 태어날 확률이 높지. 그래서 결국 오랜 세대를 거쳐서 이게 그 목이 긴 애들과 짧은 애들 사이에 목이 긴 애들만 살아남게 되니까 걔네들이 뭐야? 자연적으로 선택을 받은 거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목이 짧은 기린들만 이루어진 집단이었는데 이런 과정을 오랜 시간 겪다 보면 결국엔 나중에는 목이 긴 기린 집단이 돼 있는 거겠지. 종의 분화가 일어난다 이거지. 그 결과 그게 진화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자연 선택설인 거야. 자연 선택설. 그래서 니네 요 과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아마 지금 우리 교재에는 요 적자 생존이란 말이 없을 거거든. 요것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써놓으시고요. 그래서 요거 자연 선택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근데 얘도 모든 경우에 이게 맞는다고 하면 이게 설이 아니겠지. 좋다 이거지. 그래. 그럼 이 과정을 거쳐서 모가지가 긴 기린이 이제 됐다고 치자 이거지. 그럼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야, 아니 그러면 목이 짧은 애들끼리 서로 번식해갖고 새끼를 낳는데 왜 이 새끼가 목이 기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대답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가 니네 다 배운 그 유전에 대해서 막 중3 때도 배우고 하잖아. 그런 유전 원리가 밝혀져 있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게 왜 나타나는지를 설명 못하는 게 이 자연 선택설의 한계야. 거기 맨 밑에 써져 있죠. 자, 자연 선택설의 한계. 그 개체들 중에서 그 개체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거라고. 왜 설명을 못했다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전 원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못한 거야. 설명을 못한 거야. 개체 변이가 나타난 이유. 물론 이제 지금에 와서야 그 이후로 이제 유전의 원리가 밝혀지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충분히 이제는 설명이 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다 이거지. 그럼 이게 진리예요? 아니지. 설이잖아. 설명됐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진화론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적용한다고요. 이때는 뭐 자연선택설 가지고 설명하고 이때는 돌연변이설 가지고 설명하고 이때는 뭐 격리설 가지고 설명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법칙이 아닌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개체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 뿐이지. 어쨌든 한계가 있다. 이게 그때 당시 한계였다. 라는 거가 지금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넘겨보시면 30페이지에 자 변이가 뭐냐 이거지. 변이가. 자, 변이와 자연선택이라고.
일단 변이의 뜻을 알아요. 말로는 선생님이 설명을 했다만 뭐야? 같은 종끼리, 그지?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같은 종이잖아, 그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끼리도 비슷한 너희만 놓고 비교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연령대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어때? 형질이 좀 다르지. 형질이라는 게 뭐야? 동물이나 식물에게서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이나 걔네의 어떤 특징들 이런 걸 우리가 형질이라고 그래. 대표적인 키가 있다고요. 같은 나이지만 키들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 조금 큰 사람도 있고 조금 아직 안 큰 사람도 있고 뭐 다 다르잖아. 그거야. 그래서 같은 종을 이루는 개체들 사이에 나타나는 어떤 형질의 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형질. 형질이라는 게 뭐라고?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어떤 특징들, 습성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형질이라고 하는데 그게 같은 종끼리도 개체 사이 좀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개체변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변이, 개체변이 다 똑같은 말이야. 그죠? 그게 형질 차이래. 그게 변이래. 그럼 왜 나타나냐 이거지. 지금에 와서는 유전 원리가 밝혀졌으니까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자, 결국 이런 어떤 개체들 사이에서 형질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유전자의 차이인 거죠. 유전자의 차이. 그 개체들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 변이가 나타난 이유. 거기 우리 책 밑에 아마 나와 있을 텐데 변이가 나타난 이유 이렇게 써보자. 나는 원인? 원인.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선천적 변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후천적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선천적 변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변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뭐 때문에? 유전자 때문에. 유전자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두 가지인 거지. 그죠? 자, 일단 써놓고 설명을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자손이 태어나는 건 대부분의 동물, 식물들이 부모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자손이 태어나잖아. 맞지? 그러면 그 부모들이 생식세포를 만들 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절반을 물려주거든? 그럼 니네 염색체 배웠지? 염색체. 우리 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염색체 모양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세포 안에서 염색체가 보일 땐 항상 이런 모습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애가 하나가 더 있지? 상봉염색체라고 부르지? 그럼 염색체에서 요 다리처럼 생긴 애를 우리가 뭐라 불러? 염색? 분체라 부르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 세포 안에 염색 분체 하나에 해당되는 애만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제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이걸 복제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건데 이 염색 분체라는 게 결국 DNA, 길다란 DNA 하나가 이렇게 얽히고 섞여서 꼬여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니네가 배운 유전자는 뭐였지? 그 DNA의 염기서열 중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특정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불렀어? 유전자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염색체가 두 개가 있다. 그럼 요거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고 요거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지. 맞지? 그럼 이렇게 염색체가 두 개가 있을 때 이거야. 생식세포의 무작위적인 조합. 랜덤. 무작위적 조합. 이거에 의해서 이제 유전자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럼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 아빠의 세포가 엄마의 세포야. 그럼 아빠의 생식기관에서 이 세포가 이제 세포 분열해서 생식세포를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 안에 염색체가 들어있다 그랬죠? 46개가 들어있을 텐데 이렇게 두 개만 들어있다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아빠도 결국 아빠의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받은 걸 거 아니야? 그럼 이게 결국 하나의 DNA라 했으니까 그냥 요거를 편의상 선이 그냥 이렇게 선으로 그려볼게. 요렇게 하나 갖고 있는 거야, 아빠가. 그 다음에 엄마의 경우에는 아빠랑 엄마랑 사실 결혼하기 전엔 생판남인 거잖아. 혈연관계가 아니지. 당연히 갖고 있는 유전자가 서로 다를 거야. 그지? 그래서 엄마는 예를 들어서 뭐 요거 하나 이렇게 갖고 있었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그 염색체 중에 하나만 물려주거든. DNA 2개 중에 하나만 물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아빠가 만약에 생식세포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 둘 중에 하나만 갖는 거야, 생식세포는. 그러면 요것만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거나 이거만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럼 엄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의 절반만 물려주는 거야, 생식세포한테. 그래서 이것만 갖고 있거나 혹은 이것만 갖고 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겠지. 지금 내가 염색체 딱 2개만 갖고 얘기한 거잖아. 염색체가 46개면 이 경우의 수가 졸라 많겠지? 그럼 그때 이거 이제 정자가 되고 이거 난자가 된다고 치면 그 정자와 난자가 어떤 정자와 어떤 난자가 만날지는 아무도 몰라. 말 그대로 뭐야? 랜덤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요 정자와 요 난자가 만나서 태어나는 자손은 요렇게 2개를 가질 거야. 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어나는 자손은 요거 하나를 갖겠지? 맞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랑 만나면 이거 하나 갖는 애가 태어나겠지? 조합이 되는 거니까, 합쳐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랑 만나면 이거 하나 갖는 애가 태어나겠지. 그러니까 같은 형제 자매를 하도 유전자가 다 어때? 조금씩 다 다른 거야. 부모한테 절반씩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닮았지만 같은 형제 자매끼리도 어때? 유전자의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씩 그 모습이나 이런 외모가 조금씩 다 다른 거잖아. 그게 지금 얘기한 이거야. 생식세포들이 만들어질 때 걔네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염색체가 46개 전부 고려한다면 경우의 수 졸라 많을 거고,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만나서 조합되는지 경우의 수도 겁나 많겠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유전자가 조금씩 다 다른 거지. 근데 그런 유전적인 차이 때문에 선천적으로 변이가 나타난다 이거지.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 근데 이것도 하나 돌연변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아까도 얘기했다면 배웠잖아. 부모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절반씩 물려주긴 한다만 이때 소위 말하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유전자를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데 생식세포 분열하면서 요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가 정상 유전자가 이상한 유전자로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면 그거를 물려주겠지? 맞아? 그러면 그거를 물려받은 자손은 결국 돌연변이 유전자를 이렇게 갖고 태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없는 형질이 나타나는 거지. 당연히 부모에게 형질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돌연변이에 의해서도 이런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지.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환경이 좀 불리한 방향으로 나타나긴 한다만 어쨌든 여기는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포함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선천적으로 변이를 갖고 태어나는 거는 유전자 때문이기 때문에 일단 태어난 이상 환경의 영향은 안 받습니다.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특징이 달라지진 않는다 이거야. 선천적 변이는 환경의 영향 안 받아. 자, 근데 후천적 변이는 뭐냐면 일단 내가 유전자 갖고 태어났잖아. 근데 후천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형질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이게 후천적 변이지. 당연히 얘는 환경 영향 받는 거야. 방금 얘기했듯이. 그럼 잘 안 와닿지? 대표적인 게 뭐가 아니면 니네 피부 색깔이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은 백인이래, 지들. 그지? 우리는 황인종이라고 깔봐. 꼴 같지 않은 거지, 그지? 사실, 그지? 인종차별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뭐 백인이 우울하 이런 게 어딨어. 흑인도 우리 까본다. 미친 거지. 근데 사실 흑인을 깔보는 건 일견 이해는 돼. 인류주상이 어디서 왔어?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로 깐다 그러면은 뭐 내가 그건 받아줄 수 있는데 미국에 사는 백인 놈들이 그 백인 우월주의랍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지들도 거기 원주민이 아니요. 그 유럽 대륙에서 배 타고 건너가가지고 거기 있는 인디언들 다 쫓아내고 거기 정착해서 지네들도 순종은 아닐 거요. 그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백인이 있고 예를 들어 황인종이 있고 흑인이 있다 치자. 그럼 얘네들의 이 타고난 피부색은 이거지, 선천적 변이야.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다 황인종이라 불러.
예를 들어서 여름휴가 이미 다 지나갔지만 여름휴가 때 상현이는 해수욕장에서 3박 4일 동안 미친 듯이 놀고 왔어. 근데 찬우는 내가 지금 휴가 갈 때가 아닙니다. 방문 딱 걸어 잠그고 햇빛도 안 받으면서 방에서 뭐 미친 듯이 3박 4일 동안 코피 쏟아가면서 공부했어. 3박 4일 후에 만난 거지. 얘는 피부가 새까맣게 타갖고 오고, 그지? 찬우는 햇빛을 못 받아고 피부가 허여멀건해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뭐야, 피부색 같은 경우에 타고난 피부색은 황인종이지만 환경에 따라서 좀 더 검해질 수도 있고 하얘질 수도 있고 있다. 이런 게 후천적 변이란 얘기야. 이거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변이가 나타난 원인 여러 가지가 있다면 우리 책에 이제 얘가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태어날 때부터 생식세포의 어떤 그런 조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거 말고도 또 더 있지.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정자하고 난자가 만날 때 어떤 정자, 어떤 난자가 만나느냐 이건데, 또 애초에 정자하고 난자가 만들어질 때 상동 염색체가 또 어떻게 분리되느냐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갖게 되는 유전자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런 것도 있어. 생식세포 분열을 할 때는 이 상동 염색체라는 게 분리가 돼서 절반만 갖는 거거든. 근데 걔네들이 말 그대로 분리될 때 랜덤으로 또 분리되는 거야. 이것도 결국엔 어떤 유전자 차이를 갖게. 유전자가 다르다라는 거는 뒤에가 우리 단원의 제목이에요.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것도 하나 적어놔. 그죠? 그럼 요거는 뭘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하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포가 있고 여기 염색체가 들어있는 거야. 잘 봐.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이제 있어.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게 하나 더 그릴게. 여기에 또 요런 애가 있어. 요런 애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생식세포 분열할 때는 이 상동 염색체끼리 붙어. 그래서 붙어가지고, 자, 가운데에 이렇게 모이거든. 방추사에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네가 이렇게 붙어. 이가 염색체라고 하지. 이렇게 붙어.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방추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 그래서 분열이 끝날 때 얘네가 이걸 떼서 가져가는 거야. 그럼 봐라. 두 개가 붙어 있는 애가 지금 이 상태라면 밑에 놈은 형광색이랑 주황색을 가져가겠지? 맞아? 그 위에 놈은 하얀색과 노란색을 가져가겠지? 근데 얘네가 배열될 때 얘가 이렇게 배열될 수도 있어. 이렇게 배열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반대로. 이렇게 배열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끌고 간다고 하면 이쪽으로는 얘랑 얘가 갈 거고 얘랑 얘가 하니까 아까랑 또 다르잖아. 그래서 붙어있던 상동 염색체가 어떻게 분리되느냐에 따라서 또 유전자, 갖게 되는 유전자가 다 또 달라지는 거야. 그게 요거야.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어쨌든 태어나는 자손마다 유전자의 차이를 갖게 되는 거다. 근데 그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차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선천적 변이라고 한다. 요것도 하나 적어두세요. 알겠니? 상동 염색체의 무작위적 분리. 그래서 니네 거기 보면은 중간에 4번에 보면 변이의 발생 요인 그래서 나와 있잖아. 그럼 내가 그거를 얘기를 한 거지. 그거를 얘기를 한 거니까 거기에 요 내용도 하나 추가를 해놓으면 되겠다 이거야. 알겠니? 그걸 하나 추가해 놓으시면 되겠다. 그럼 이제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변이와 자연 선택이니까 아까 자연 선택 얘기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럼 요게 지금 요렇게 그지? 자, 부모가 이제 자식을 여러 명을 낳았단 말이야. 맞지? 근데 그 자식들 사이에서 뭐야? 이러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변이가 나타난 거고. 그럼 그렇게 변이가, 자, 이렇게 쓸까? 자,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 그럼 그 자손들에게서 여러 개체 변이들이 나타났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그 서로 다른 형질을 갖고 있는 자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걔네들이 현재 겪고 있는 환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개체 변이가 나타난 자손들 중에서 그 환경이 좀 유리한 형질을 갖고 있는 애가 있고 불리한 형질을 갖고 있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이 지나고 여러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 환경에 유리한 개체들, 자손들의 비율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커지겠지. 맞지? 점점 커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니네 아마 문제 풀다 보면 나오는데 유전자 비율, 형질에 유리한 유전자의 이 집단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현재 진화는. 그 집단을 이루고 있는 유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유전자의 비율이 시간이 지나서 환경에 유리한 애들이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럼 늘어나면은 그 환경에 유리한 애들이 나중에 가면 그 집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겠지.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 이거야. 봐. 자, 만약에 어떤 집단이 있어. 이 집단에 있는 여러 개체들이 있는 거야. 그 개체들이 어떤 애는 유전자를 AA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어떤 애는 스몰 AA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애는 A 스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사람이라고 칠게.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5, 6, 7명이 있어. 7명을 이룬 집단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따져봤어. 이렇게. 니네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유전자가 우성 유전자를 대문자로 쓰고 열성 유전자를 소문자로 쓰거든. 그럼 현재는 이 집단에서 A라는 우성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개야? 유전자가 총 몇 개가 있냐? 14개가 있는 거잖아. 한 명당 2개를 갖고 있다고 치면. 그러면 전체 유전자 14개 중에서 A라는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뺀 9개지. 맞아? 그 다음에 얘가 뭐야? 14개 중에 5개를 차지하는 거잖아. 자,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개체마다 유전자가 조금씩 달라서 이제 나타나는 형질이 좀 다르겠지? 근데 봤더니 이렇게 A만 2개 갖고 있는 애들이 조금 불리한 거야, 이 환경에서.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A 2개만 갖고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이제 생존하기가 어려워지겠지? 그럼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손도 못 낳고 도태가 될 거야. 그럼 남은 애들끼리 이제 번식을 해서 자손을 해. 그러면 남은 애들끼리 번식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갖거나 혹은 이거만 갖는 애들의 비율이 점점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란 얘기지. 지금 순수하게 A만 2개 갖는 애의 비율이 확 줄었지. 자, 전체 마찬가지 유전자가 14개인데 이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는 거야. 반면에 소문자 A는 몇 개야, 비율이? 비율이 늘어났다고, 비율이. 알겠어? 그래서 환경에 유리한 자손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거지. 그럼 늘어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얘네들이 그 집단의 대부분을 이루겠지. 그럼 결국에는 이런 개체들과 이 개체들 사이 얘네가 선택을 받은 셈이 되는 거지.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 이거.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 이거. 자연 선택이 일어나면 얘네들만 남으면 결국에는 얘네와는 아예 유전자 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종의 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결국 그게 진화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밑에 나와 있지만 자손들에 의해서 나타난 이 변이는 그 진화가 일어나게 하는 어떤 원동력, 자원이 된다 이거. 그 밑에 보면 나와 있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변이는 자연 선택의 자원이며 진화가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다. 거기다 좀 줄 좀 거놓으라 이 말이야. 자, 나머지 얘기는 지금 선생님이 다 얘기한 거지. 그래서 변이가 나타나는 것 자체에 의해서 자연 선택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결국 그 자연 선택이 일어나면 진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럼 나중에 가면 아예 다른 형질을 갖는 개체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종이 나뉘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야.
알겠니? 그래서 변이와 자연 선택과의 관계는 이렇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 자, 그럼 31페이지 가면은, 자, 이런 자연 선택설로 이제 우리가 많이 언급되는 대표적인 예시들이 나올 거야. 자, 자연 선택의 예. 자, 자연 선택이 예로 나온 첫 번째가 갈라파고스 제도에 가면 핀치새라는 새가 있어. 핀치새. 우리말로 하면 멧새 정도 되는 거거든. 멧새. 실제로 다윈이라는 사람이 갈라파고스 제도 가서 연구해가지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연 선택설을 주장을 한 거란 말이야. 그죠? 그게 뭐냐면 제도라는 게 이제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있는 거야. 근데 각 섬마다 핀치새가 살아. 근데 핀치새 몸집으로 봤을 땐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가지는 못하는 애들인 거야. 근데 또 이 섬마다 환경, 핀치새가 이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애인데 그 열매 종류가 다 다른 거야. 환경이 달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섬은 열매가 껍질이 되게 두껍고 단단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섬에 있는 나무들에 맺히는 열매는 비교적 좀 열매가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거야. 그러면 이 여기 가까이 사는 핀치새를 이제 자연 선택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핀치새가 예전에는 한 종류였다 이거야. 근데 어떤 경로인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연하게 얘네들이 각 섬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들어가고 나면 어떻다고? 다른 섬으로는 못 날아간다고요. 그럼 이제 걔네들이 거기서 막 번식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번식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뭐가 나타나? 개체변이가 나타날 거라고요. 근데 개체변이가 막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핀치새가 부리가 좀 작고 얇고 이래. 근데 걔네들이 막 번식하다 보니까 좀 부리가 두껍고 단단한 이런 핀치새가 태어난 거야. 근데 요 섬에서는 열매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 새끼가 더 유리한 거지.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부리가 두껍고 단단한 애들이 많이 살아남겠지. 그럼 나중에 가면 이 섬에는 아예 핀치새가 부리가 두껍고 단단한 애들밖에 없다 이거야. 자연 선택을 받아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긴 열매가 부드러우니까 오히려 부리가 두껍고 막 크고 이런 애들은 불리한 거야. 좀 부리가 좀 얇고 길고 이런 애들이 오히려 이 열매를 먹기 유리한 거지. 그럼 여기서 또 핀치새들이 번식하다가 그런 부리를 갖는 애가 이제 개체변이에서 태어난 거지. 그럼 걔가 거기 환경에서 유리하니까 오랜 시간 지나면 걔가 살아남아서 여기 사는 핀치새들은 부리가 얇고 뭐 가늘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각 섬에 사는 핀치새들이 마다 부리 모양 다 다르고 걔네들이 먹는 먹이 종류가 다 달라지니까 결국 한 종류였던 핀치새가 적어도 5종류로 분화됐을 거다. 진화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